왜 하필 나인가요? 신이 있다면 왜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한 겁니까? 34세 지역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억울했고 분노했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심합니다. 사랑하는 은호와 가족에게만큼은 절대 상처를 주지 않겠다고. 지역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혼자 병원에 들어갑니다. 정밀 검사,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 그 일주일은 지역 인생에서 가장 긴, 가장 지독한 지옥이었습니다. 냉혈한 기업가 같아. 박 대표도 어쩔 수 없는 사장이네. 지역의 변화에 모두가 손가락질하지만 그의 변화를 알아본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박수무당의 피를 이어받은 박철민 대리. 헤드폰으로 바싹 귀를 막고 못 본 척해도 그의 눈에는 다 보였습니다. 은호에게 다가가 도움을 청합니다. 대표님 저러다 죽어요. 은호 팀장님만 구하실 수 있어요. 제발. 그리고 마침내 지역은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박진석 회장은 26년간 이어진 사기 결혼의 실체를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희대의 사기꾼 고성희. 자기 욕심을 채워줄 아들 우진의 거처를 알아낸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향합니다. 뒤따라 오는 박진석 회장의 차를 따돌리다가 급커브 구간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사고는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예정된 파국이었을까요? 아직 세상에 진실은 남아있다고 믿으며 지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은호의 마음이 아주 조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역의 인생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요? 신이 있다면 왜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한 겁니까? 몇 차례 찾아온 가슴 통증은 과로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업무에 치이다 보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침부터 다리가 부어오르더니 급기야 출근길 운전 중 심장이 멈출 듯한 고통이 엄습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본능적으로 차를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몰아갔습니다. 자네 심장은 오늘 멈출 수도 있어. 담당 의사의 차갑고도 충격적인 소견에 지역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틀 동안 각종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심전도, 심장 초음파, CT, MRI 기다림의 시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정밀 검사 후 심장내과 전문의의 소견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확장성 심근병증, 그것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이지혁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태로는 일상생활도 위험합니다. 당장 업무를 중단하시고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결국 근본적인 치료는 심장 이식이 최선이긴 하지만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역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회사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은, 무엇보다 은호는, AP그룹의 대표 이지혁은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병실에서 노트북을 열어 중요한 업무들의 의사결정권을 부서장들에게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최소 1분기에 대표가 결제할 내용들을 차례로 승인 처리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작업이었습니다.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쉴 새 없이 움직였고 모니터 불빛이 창백한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런 지역의 모습을 보고 차철민은 이상한 낌새를 챘습니다. 대표님의 결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꼼꼼하게 검토하고 여러 차례 수정을 요구하던 분이 마치 유언이라도 쓰듯 서둘러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철민은 지은호 팀장에게 열쇠가 쥐어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본 그림에서 은호 팀장만이 대표님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망설임 끝에 곧바로 은호에게 찾아갔습니다. 팀장님, 이지혁 대표님이 달라지셨어요. 팀장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철민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은호는 최근 자신이 수술하고 큰 일을 겪는 동안 큰 힘이 되어준 지역 선배에게 마음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깨어났을 때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조는 그의 모습, 퇴원 후 아무렇지 않은 척. 건넨 죽 한 그릇, 말없이 머플러를 둘러주던 그 따뜻한 손길 더구나 돌아가신 아버지처럼 은호가 여러 가지 상의했던 친구 얼리 씨가 바로 지역 선배의 아버지였다니. 그것은 운명 같았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하늘에서 자신에게 보내준 인연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지역 선배의 평온한 가정환경, 부모님과 함께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은호는 저절로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빌려준 머플러를 돌려주러 간 그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은호 씨, 거기 두고 나가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지역의 방에 들어온 은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자기 업무가 급하니 나가달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지역의 태도는 은호의 마음을 다시 얼어붙게 했습니다. 내가 착각했구나. 그저 동료에 대한 배려였을 뿐이야. 은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선배에게 기대지 말자고, 업무 관계만 유지하자고. 철민 씨, 여긴 회사잖아요. 큰일을 하는 대표님의 마음이 종잡을 수 없어 보이는데 내가 무슨 도움을 드려야 하죠? 은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역 선배와는 업무 관계만 유지하고 싶다는 결심을 전했습니다. 철민은 자신이 오지랖 부리고 있다는 창피함도 무릅쓰고 다시 용기를 내어 얘기했습니다. 글쎄, 제가 대표님과 팀장님을 엮어드릴 처지가 되어버렸네요. 철민은 손을 비비며 말을 이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안이 박수무당 기운이 너무 강하답니다.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어머니까지 그 피가 제게도 흐르고 있어요. 보고 싶지 않아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분이 도움을 청하시면 정확히 답을 드릴 수 있는데 지역 대표님이 무속신앙을 믿는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모른 척하기에는 대표님 생사가 달린 문제라서 모른 척할 수가 없네요. 생사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의 은호가 답했습니다. 철민이 평소에도 이상한 얘기를 종종 했지만 이번엔 너무 심했습니다. 네, 심장병이 틀림없어요. 지난주 출장은 아마도 병원에 계셨던 것 같아요. 대표님 주변에 검은 기운이 너무 짙게 보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철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거울처럼 훤히 자기 얘기를 다 우리에게 털어놓는 분이잖아요. 아픈 걸 숨길 사람은 아니에요.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팀장님. 대표님은 사주에 불이 많아 강해 보이지만 워낙 태어난 생시가 역행이라 초년 삶이 많이 피곤하고 집안 대대로 성품이 곱고 꺾이지 않아 태풍을 그대로 받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아픈 걸 숨깁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 수치로 여기죠. 철민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은호 팀장님이 왜 그분 옆에 있어야 하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팀장님 주변에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항상 계시네요. 그런데 신기한 게 팀장님에게는 아버지가 세 분 보입니다. 친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같은 두 분의 어른 그중 한 분을 최근에 만나셨을 거예요. 은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얼리 씨를 말하는 건가? 여하튼 전 보이는 대로 말할 뿐이에요. 팀장님이 자존심을 꺾고 도와주실 차례예요. 팀장님에게는 강한 쇠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 기운으로 지역 대표님의 심장이 꺼져가는 것을 살리실 거예요. 철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더 어려운 말을 꺼냈습니다. 얼마 전 수술하신 분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외람되지만 팀장님 앞에 검이 놓여 있어요.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팀장님이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자존심일 수도. 철민은 말을 흐렸습니다. 제가 너무 횡설수설했네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발 한 번만 대표님을 찾아가 보세요. 직접 확인하시면 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철민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은호는 그런 철민을 보며 갈등했습니다. 황당한 얘기였지만 철민의 표정만큼은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선배가 정말 아프다면? 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은 낮은데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선배. 은호의 가슴 한편이 조여들었습니다. 찬바람 같던 그의 태도가 어쩌면 자신을 밀어내려는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픈 걸 숨기고 혼자 견디려는. 철민 씨, 대표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철민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청와대병원입니다. 오늘 오후 다시 입원하셨어요. 은호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가슴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은호의 뒷모습을 보며 철민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두 분 모두 무사하시길. 그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붉은 실 하나가 은호와 지역을 이어주고 있는 것이. 그 실은 가늘고 약해 보였지만 끊어지지 않고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은호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철민이 알려준 병실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사인실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멀쩡히 보았던 지역 선배가 여기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싶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창가 쪽에 모로 누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지역 선배가 보였습니다. 은호는 너무 놀라 외마디 소리가 나오려는 순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황급히 뛰쳐나와 병동 간호사를 찾았습니다. 이 지역 환자분 어떤 상태예요? 보호자이세요? 약혼자입니다. 거짓말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확장성 심근병증, 긴급 이식 대기 중, 상태 악화. 은호는 병실 바깥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차마 지역을 만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어떡해요, 지역 선배 어떡해요, 얼리씨. 믿을 수 없는 사실에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자기가 겪은 일이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일인 줄만 알았습니다. 남들은 다 문제없이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각자에게 배당된 몫의 시련을 받아들여야 하나 봅니다.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순이가 있는 따뜻한 집에 돌아오자 차철민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철민 씨를 믿어야 돼. 내가 지역 선배에게 힘이 되는 거야. 어떻게든 살려내겠어. 다음 날 은호는 세 번째 아버지 이상철을 찾아가 지역 선배의 일을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지역은 더 이상 병실에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지만 지역의 병실에서는 항상 밝은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한편 박진석은 비서를 통해 가족들의 일상을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내 성희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되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진석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것은 자식들의 원망 어린 눈빛과 아내의 낯선 표정들이었습니다. 26년을 함께한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제 알았는지가 왜 그렇게 중요하세요? 왜 말씀 못 드렸는지를 물으셔야죠. 아버지가 그 여자를 얼마나 믿고 사랑하는지 제가 아는데 어떻게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요. 성재의 목소리가 귓전에서 울렸습니다.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 참았던 울분이 터져나오던 그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성재는 그녀를 찬물 같은 보모라고 불렀습니다. 왜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다 맞고 제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버지는 엄마한테 다 맡겨놓고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잘 알지도 못하시잖아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도끼 눈으로 고함치던 영라의 소리도 귓전에 맴돌았습니다. 막내딸의 분노는 진석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돈만 벌고 우리 인생은 엄마가 다 결정하고 정작 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그 말이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진석은 자식들의 질책에 정신이 혼미하고 자신은 아내 성희의 희생양인 양 마음속에서 분노만 끌어올랐습니다. 회사는 키웠지만 가정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비서가 또다시 재빠른 걸음으로 들어와 목례를 하고 전했습니다. 회장님, 고성희 이사님이 오전 9시 30분에 부산으로 출발하셨습니다. 도청된 내용으로는 우진이를 찾았다고 합니다. 부산 영도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진석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박진석은 아내 성희가 또 어떤 거짓말을 할지 반신반의하며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성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평소와 다름없는 밝고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냥 아침에도 컨디션이 안 좋다 해서 마음이 걸리네. 출근했나? 어디야? 진석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게.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주 짧은 0.5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진석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급히 부산 영도 갤러리에 김 관장님이 좋은 물건이 있다셔서요. 제가 직접 가서 봐야 구입을 결정할 수 있잖아요. 미술품이 워낙 고가이기도 하고. 성희의 목소리는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진짜 미술품 구입차 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갤러리 이름도 관장 이름도 즉석에서 만들어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진석은 아내 성희가 정말 숨쉬듯 하는 거짓말에 질려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왔을까?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진실을 숨겨왔을까? 그리고 자신은 얼마나 어리석게도 그 거짓말들을 믿어왔을까? 그렇군, 당신이 어떤 물건을 만나게 될지 나도 궁금하군. 진석의 입꼬리가 씁쓸하게 꼬이며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에서 감정을 빼내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네. 뭐라고요? 여보, 터널 들어가서 신호가 있다 연락. 성희는 재빨리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석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낀 걸까요? 전화를 끊자마자 진석은 비서에게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당장 흥신소와 연락해서 성희의 목적지를 끝까지 추적해봐. 영상 기록 남기고 만나는 사람 모두 신원 확인해. 놓치는 거 하나 없이 다 보고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나가려는 순간 진석이 다시 불렀습니다. 잠깐. 네, 회장님. 차 준비해. 나도 직접 따라가 보겠어.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진석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요? 하지만 오후에 중요한 이사회가. 취소해. 오늘은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걸쳤습니다. 26년 만에 처음으로 회사보다 가정을 선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만약 정말 우진 씨를 찾아가는 거라면 회장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면 이사님이 놀라서. 그래서 더 가야지. 진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성희의 목적지는 부산 영도구 복례동 영인이네 펜션이었습니다. 성희는 핸들을 꽉 쥔 채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완성시켜줄 아들 우진이를 찾았습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설득해서 데려올 수 있을지. 성희의 머릿속은 온갖 계략으로 가득했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확인하던 성희의 눈빛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 차 계속 따라오고 있어. 검은색 제네시스, 평소 남편 진석이 즐겨 타던 그 차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차선을 바꿔도 속도를 줄여도 그 차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왔습니다. 성희의 손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설마 진석 씨가? 아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아침에 전화했을 때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당신이 어떤 물건을 만나게 될지 나도 궁금하군이라던 그 낮게 깔린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성희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부산 시내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차는 여전히 뒤에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 분명히 알고 있어. 성희는 갑자기 급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영도대교를 건너 복례동으로 향하는 해안도로, 그곳은 급커브가 많은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따돌려야 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뒤따르던 차도 속도를 높였습니다. 회장님, 앞차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비서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따라가. 놓치면 안 돼. 진석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성희가 자신을 눈치챘다는 것을. 성희의 차는 해안도로를 따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오른쪽으로는 바다가, 왼쪽으로는 산이 가파르게 솟아 있었습니다. 좁은 2차선 도로, 커브길이 연이어 나타났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펜션이야. 성희는 숨을 몰아쉬며 악셀을 밟았습니다. 속도계 바늘이 80, 90, 100을 넘어섰습니다. 이 좁은 길에서는 위험천만한 속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급커브 경고 표지판이 나타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당연히 속도를 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성희의 머릿속은 온통 뒤따라오는 차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커브만 돌면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어. 성희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습니다. 아니, 밟아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핸들만 급하게 꺾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끽! 타이어가 노면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차체가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고 바깥쪽으로 쏠렸습니다. 성희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더 세게 꺾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안 돼! 성희의 비명과 함께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새철이 찢어지는 요란한 소리,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그리고 차체가 공중에 뜨는 무중력 상태의 그 짧은 순간. 쾅! 차는 도로 옆 논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회전하며 완전히 전복되었습니다. 차체가 논바닥에 처박히며 흙탕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리고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급정거. 뒤따라오던 진석의 차에서 비서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는 급커브 직전에서 아슬아슬하게 멈춰 섰습니다. 저기. 비서가 떨리는 손으로 앞을 가리켰습니다. 진석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가드레일이 부서진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뒤집힌 차가 논바닥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바퀴가 공중에서 헛돌고 있었고 차체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성희야. 진석은 가파른 비탈을 미끄러지듯 내려갔습니다. 정장 바지가 찢어지고 구두가 진흙투성이가 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뒤따라 비서도 황급히 내려왔습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차에 불이 날 수도. 119 불러. 빨리. 진석은 뒤집힌 차의 운전석으로 달려갔습니다. 깨진 유리창 너머로 성희가 보였습니다. 안전벨트에 거꾸로 매달린 채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여보. 진석은 깨진 유리를 맨손으로 걷어내며 차 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진석은 성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소방차와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황급히 비탈을 내려왔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성희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겼습니다. 구급요원들이 재빨리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머리에 외상 복부 뇌출혈 의심. 즉시 이송. 응급요원들의 급박한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성희를 실은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부산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처치를 받은 후 그날 밤 늦게 서울 청아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청아병원에 도착했을 때 성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만신창이가 된 아버지 진석을 만났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옷은 진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진석은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깨어나지 못하는 고성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각종 기계에 연결된 성희의 모습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뇌파 모니터는 거의 평평한 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뇌출혈이 심각하고 CT 결과 뇌종양이 발견되었다고. 이미 몇 달 전부터 증상이 있었을 거라고. 이제 뇌사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제 자식들에게도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해야 하는데. 진석은 넋을 놓고 서 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성희가 떠난 후 밝혀질 비자금 조성과 공금 횡령 건은 아직 진석도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공식적인 뇌사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무렵 성재는 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은호 후배 어머니가 뇌사 상태에 빠졌어요.
의사들 말로는 교통사고 전부터 이미 뇌종양을 앓고 있었대요. 은호는 말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성희.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을 사망 처리하고 버린 생모. 쌍둥이 오빠 우진이만 데리고 박진석 회장과 재혼했던 그 여자. 은호를 찾아낸 후에도 냉대하고 못되게 굴었던 사람. 천벌이로구나. 은호는 차가운 목소리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성재의 말에 은호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지혁이가 위독해요. 심장이 급격히 악화됐대요. 긴급 이식 대기자 최상위로 올라갔어요. 시간이 얼마 없대요. 전화를 끄는 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고성희의 심장. 자신을 버린 생모의 심장. 그 심장으로 지역 선배를 살릴 수 있다는 잔인한 운명. 이게 무슨... 은호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자신을 버린 가족들과 다시 엮여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결국 청아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는 박진석 회장과 성재, 영나, 그리고 부산에서 급히 올라온 우진이 있었습니다. 우진이는 은호를 보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쌍둥이 여동생. 생모 고성희로부터 도망쳤지만 결국 그녀로 인해 가족들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 은호는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고성애 씨의 심장을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은호 씨. 진석은 놀란 표정으로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분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회장님도 아실 겁니다. 저를 버리고 사망 처리하고 찾아낸 후에도 냉대했던 사람이죠. 은호의 목소리에는 오랜 원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장이 멈춰가고 있어요. 그 사람의 심장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은호 후배. 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호는 이번엔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분의 심장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은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언니, 우리에게 사과하지 말아요. 영나가 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저희 어머니가 언니한테 용서를 빌어야 하는데. 영나도 울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박진석에게 향했습니다. 진석은 한참을 서 있다가 중환자실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기계의 의지에 숨쉬고 있는 성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성희가. 진석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은호 씨한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죠. 하지만 진석은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은호 씨가 그 심장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게 성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면 제가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회장님. 진석이 은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세요. 그 사람과 함께. 그게 성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은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원망과 감사, 미움과 안도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장기 적출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동시에 지역의 심장 이식 수술도 준비되었습니다. 수술 전날 은호는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성희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이것만큼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은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배를 부탁드려요. 기계음만이 조용히 울려 퍼지는 중환자실. 성희는 대답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생명은 이렇게 누군가의 죽음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고성희의 심장이 은호가 사랑하는 지역의 가슴에서 다시 뛰게 될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